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요즘 이 마약과 관련한 뉴스가 정말 많은데 이 약물 사용 장애란 무엇인가요? 흔히 말하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이라는 질환입니다. 예. 이 중독의 정의는 사실 멈추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거를 다 사실은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용 장애라는 말이 붙은 거는 네. 장애라는 거는 그 중독으로 인해서 실제로 뭐 사회적이라든지 직업적, 대인관계적인 기능에 실제 문제가 생길 때를 우리가 장애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작년에 이 그 마약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숫자가 2만 7천 명 정도 됐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재작년에는 예. 2만 8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해가 갈수록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심각한 문제는 약을 직접 만든다든지 네. 또 대마 같은 마약성 식물들을 예. 직접 재배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직접 약을 제조하거나 만드는 키우는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앞으로 핵심적인 일꾼이 될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이 약물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마약이 그 범죄 조직의 좀 그런 전유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회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뭐 의사들도 그렇고요. 교수도 있고 이렇게 뭐 직업을 가리지 않고 네. 약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약류 사범의 통계를 보면 요즘 10대 환자들이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10대들이 마약류 중독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뇌에는 이런 브레이크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브레이크 역할을 담당하는 그 기능이 이제 전두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은 이제 그 전두엽 기능이 좀 아직 발달이 덜 된 상태거든요. 네. 이제 전두엽이라는 우리 뇌라는 거는 사실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도 이 전두엽 발달이 계속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그 전두엽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하거나 멈추거나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잘 안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은 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에 약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또래 압박이라고 하거든요. 또래 네. 압력에 의해서 같이 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흡연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해서 너 한번 펴볼래?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물론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항상 말하는 것이 이제 마약을 하면 그 나쁘다라는 표현은 잘 쓰진 않습니다. 네. 마약을 했을 때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워낙 그 행복감이 인위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인위적인 행복감의 대가가 그 굉장히 심한데요. 이제 물론 이 중독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경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개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손상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주변적인 부분들로는 뭐 대인 관계라든지 네. 사회적인 부분 이런 또는 뭐 직업적 또 경제적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뭐 흔히 또 뇌가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실제로 이 뇌에 있는 신경 세포들의 물리적인 손상과 어떤 기능적인 손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또 검사를 해보면 뇌 부피도 줄어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식물로 따지면 이제 뭐 산삼이나 인삼 보면 잔뿌리가 많아야지 그렇죠. 쳐주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뭐 식물을 키워보면은 잔뿌리가 많아야지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잘 자라죠. 근데 이 마약 같이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신경 연결들이 다 끊어지게 돼서 잔뿌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의력도 떨어지고 뭐 판단력도 떨어지고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잠도 못 자게 되고 네. 또 뭐 환각이라든지 뭐 망상 이런 뭐 정신병 증상까지 아이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이제 약의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심혈관 계통 문제라든지 호흡기 계통의 문제라든지 소화기 계통의 문제라든지 또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뭐 치아라든지 이런 수많은 부위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라든지 뭐 목적이라든지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약을 통해서 느껴지는 쾌감이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대신해 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중독이 되면 뭐 자아 실현이라든지 내적 성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중독이 진행을 되다가 점점점 이제 쾌감이 줄고 더 이상 약을 해도 이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 극도의 자괴감과 극도의 우울감과 극도의 자책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자해나 자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마약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 마약을 또 계속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행복이 네. 부족해서입니다. 어, 사실 모든 사람한테는 중독이 다 있거든요. 네. 뭐 일 중독이 있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네. 뭐 운동에 중독이 된 사람도 네. 있고, 요즘 많죠. 네, 뭐 자기 생각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고,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탄수화물, 뭐 설탕, 뭐 인터넷, TV, 핸드폰 여러 가지 다 중독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중독자입니다. 근데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약물 사용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가 심각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각할수록 사실은 건강한 행복이 그동안 부족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마약류 중독 환자들이 겪는 금단 증상 또는 후유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금단이라는 거는 네. 약의 효과에 정반대되는 그 증상을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추신경 흥분제의 경우에는 네. 그 흥분의 반대는 억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뭔가 깔아앉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종류의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반대 성향이. 그렇죠. 네. 중추신경 억제제의 경우에는 거꾸로 흥분하는 것들이 이제 금단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뭐 술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이 술을 안 먹으면 손을 막 떠시거든요. 그쵸. 그런 거라든지 막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런 예민해지고. 것처럼 예. 불안증, 뭐 초조증,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인 후유증, 그리고 정신적인 후유증, 그리고 어떤 그 영성적인 후유증, 자기 존재의 의미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영역에 이제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그리고 이 마약을 했던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약을 갈망하게 된다. 이렇다고 하는데 이 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제 갈망이라는 것이 그 약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예.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사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마비가 돼요. 마취가 되고 마비가 돼서 제가 흔히 그 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해는 항상 떠 있잖아요.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 네. 우리가 구름이 껴서 어두워지거든요. 내 약물이 하는 역할은 구름을 잠깐 걷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원래 있는 태양이 떠올라서 밝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환자들이 약을 하신 분들이 뭐에 중독이 되냐면 약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태양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속에 잠재돼 있던 그 행복감에 중독이 됩니다. 네. 갈망이라는 거는 그 항상 있는 행복감과 내 현실에 구름이 껴 있는 그 뭐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괴로움이라고도 하고 고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현실의 괴로움과 내가 약을 했을 때의 그 행복감과의 괴리가 갈망이에요. 그 괴리가 클수록 갈망이 심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갈망을 이기는 방법은 갈망이 왔을 때 즉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거는 마음의 구름을 우리가 약을 하지 않고도 구름을 걷어내는 법을 알아야지 결국은 행복해지면서 갈망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방법은 오랜 기간 성찰하고 연습하고 훈습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쓸 수 있는 방법, 오랫동안 연습해야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처음에 약을 끊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첫 번째 치료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첫 번째 치료 목표를 100일 동안 어떻게든 단약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목표를 처음 제시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최소한 100일 동안 단약을 유지해야지 그 약에 그 마약에 적응해 있던 뇌가 좀 돌아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100일? 네. 네. 뇌가 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단 증상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생리적인 갈망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를 100일 동안 단약하기로 제가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100일 동안 그 단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무조건 도망 다니는 게 답입니다. 네. 무조건 피해 다니는 약과 거. 멀리. 네. 네. 한 번 그 약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약을 했던 장소라든지 약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약을 했던 시간대라든지 약과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행복감과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약을 했던 장소만 가도 갈망이 올라오고 약을 같이 했던 사람을 연락처만 봐도 갈망이 올라오고 네. 물건만 봐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내가 뭐 겨울에 했어 그러면 겨울이 되면 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이랑 관련된 모든 사람의 연락처를 끊어내는 게 첫 번째거든요. 뭐 그래서 SNS 같은 경우로도 이 재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SNS도 다 탈퇴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숨기기라든지 뭐 해도 다 복원이 되거든요. 네. 아예 아이디를 지워야지만이 친구들이 그 약을 했던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완전히 그런 차단을 하는 게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말고 뭐 옛날 뭐 3G 폰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약을 했던 경우에는 최소한 100일 동안에는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이런 갈망이 올라오면 굉장히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그런 무조건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단 증상이 와요. 이런 뭐 약과 반대되는 그 금단 증상이 와도 그 갈망을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약의 효과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금단에 대한 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갈망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물이랑 같이 갖고 다니면서 갈망이 올라올 때 1초 만에 재발을 하기 때문에 갈망이 오는 순간에 그 병원 약을 드시게 되면 네. 좀 더 나아지는 거죠. 또 이제 뭐 약에서 회복한 회복자라든지 네. 내 그 회복을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심리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갈망 파도 타기 기법이라든지 뭐 또 주의 분산 기법이라든지 네. 또 요즘 흔히 뭐 유행하는 마음 챙김 기법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약물 중독에서 회복되는 환자가 어느 정도 돼요? 약물 중독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생각보다 치료율이 높거든요. 그거는 내 외국 그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치료를 받은 경우에 적어도 40%에서 60% 정도는 꽤 오랜 기간 단약을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평생 마약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독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약 없이도 그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의 그 행복을
느끼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약 없이도 그 아까 태양 말씀드렸잖아요. 약이 태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지 구름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구름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신체적인 부분도 바뀌게 되고, 이 감정적인 부분도 바뀌게 되고, 태도와 관련된 것도 바뀌게 되고, 뭐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가족 관계도 바뀌게 되고요. 내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의 의미라든지 목적도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다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행복을 가로막는 구름을 다 하나씩 찾아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죄책감 갖지 말고 다 찾아보고 하나하나 교정하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네. 다 바뀌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다 바뀌어야 행복하다 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바뀌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바뀌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행복해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DHD가 있다. ADHD가 있으면 이 충동성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자꾸 뭐 그 계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시간 관리, 돈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 그 충동성 때문에 자꾸 화를 낸다라든지, 뭐 말을 급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걸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그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필로폰 하시는 분들의 경우 ADHD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ADHD를 치료를 하면 이 마약 중독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치료도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 있을 때 그거를 정신치료도 하고, 또 그런 우울증, 불안증 약도 먹고 해서 우울, 불안이 좋아지면 당연히 갈망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대인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생활 습관도 건강한 음식, 뭐 건강한 뭐 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화를 하면 좋은 거고요. 네. 또 이제 미성숙한 우리 태도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성숙한 태도에서 성숙한 태도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점점 행복해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임상 현장에서 이 직접 사투를 벌이고 있는 치료진의 입장에서 약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전반적인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뭐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너무 비교하고,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경쟁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 때는, 우리나라 특징 청소년기 때는 뭐 올림피아드도 1등하고 막 그러는데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즐거움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것도 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그 시설도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의료진과 어떤 시설에 대한 좀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혹시나 내 주변 가족 또는 지인이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환자한테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한테 좋은 것만 주시고, 좋지 않은 거는 가능하면 안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근데 그 좋은 거라는 게 뭐냐면, 관심과 교육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관심과 교육과 인내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주셔도 됩니다. 근데 좋지 않은 거는 뭐 강요라든지, 간섭이라든지, 네. 뭐 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관심은 유지하되, 뭔가를 자꾸 통제하거나 간섭하려는 거는 내려놓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난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가 이 약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의지가 없다라든지 나쁜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계속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거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게 훨씬 나아요.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가족으로서 책임을 지고 치료 기관을 알아본다든지 뭐 중독에 도움이 되는 뭐 교육 자료 같은 걸 찾아서 보여준다라든지 또는 뭐 정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도와주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비난하고 화내면서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거든요.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법적인 절차 그리고 치료 절차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책임을 지고 좀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것만 주려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본인 또는 주변 사람한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거는 건강한 행복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뭐 의지의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가족들 역시 이 비난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중독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개개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중독 치료 과정은 굉장히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죄책감 갖지 말고 비난하지 마시고 꼭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곳에 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대진 교수와 함께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